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객관식 또 주말반을 만나게 되는데,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같이 따라오셨던 종합반 분들도 꽤 많네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컬이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일단 요청을 해서 학원에서도 승낙을 해서 바꿨어요. 일단 그 이유는 주말반이 턱없이 이제 나오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아마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많이 또 들었어요. 제가 봐도 직장 다니신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인데 그때 세법책을 펴서 복습 강의를 듣고 다시 그걸 복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진짜 꽤 임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만큼은 열심히 하자 취지에서 세법을 뺐고, 또 하루에 8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거의 그 다음부터는 듣기가 싫고 잘 안 들려요. 들려도 힘들어서. 그래서 세법도 중요한데 막 6시 타임에 가시는 분도 많고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안 들으신 분도 많다고 해서 차라리 일요일에 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뭔가 객관식 반 동안은 주말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이후 컬이는 어차피 주말에 시험만 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먼저 아직 시험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이 5월 4일에 있었어요. 보통은 4월 말인데 역대 최고로 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5월달 시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날 바로 알아요. 왜냐면 1차는 그날 2시에 바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채점을 해서 평균 60점, 과락 없으면 합격이죠. 그래서 그냥 2시에 곧바로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모를 수도 있는 게 이때는 이제 공식적인 합격 발표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거나 한 문제 차이로 붙었다. 그러면 만약에 OMR 카드 내가 혹시 잘못하진 않았을까? 그다음 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서 한 문제가 맞아서 될 수 없을까? 뭐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해를 제외하고는 보통 당일 그냥 알 수 있다. 당일. 시험은 9시 반에 봐서 12시 반쯤 끝나 12시 40분쯤. 그 다음 그해 바로 2차가 있죠. 3개월 뒤에. 그걸 동차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동차는 진짜 발표를 11월 13일에 알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공고가 됐죠. 그래서 올해 723명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원래는 630명인데 700명으로 전원 늘렸는데 아마 동점자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723명으로 종결이 됐고,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추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2차에. 그래서 1차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객관식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형. 그래서 찍으면 이제 20%인데 1교시 때 재정학이랑 세법을 같이 봐요.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40문제 보니까 이제 1분당 한 문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제 OMR 마킹을 거의 한 넉넉하게 3분 이렇게 제외하면 1분이 채 안 되는 시험이고, 어떤 문제는 진짜 한 10초 만에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3분, 5분 걸릴 수도 있어요. 1차 문제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잘 풀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이거 어차피 1차 때 못 푸는 거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다 하고 시험장에서 제끼는 거예요. 왜냐면 1차까지는 어쨌든 절대평가지만 2차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겨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았어야 합격해요. 근데 그럼 1차가 아직 안 되는데 벌써 2차를 논하면 그게 일단 그 추후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건 정말 시험 한두 달 긴박했을 때나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시간으로는 그래도 최대한 가져가야 돼요. 최대한. 왜냐면 며칠 전에도 2차 안 되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났고 또 잘 합격하신 분도 만나서 매년 상담을 전 해요. 그럼 그때 안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제가 또 생각한 분석한 결과 플러스 처음에 시작이 안일함이에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 시작 안일함. 그 안일함이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로 1차가 합격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제끼지. 근데 이 정도가 꽤 커요. 법인세를 제껴버린다든지, 법인세 뒷부분을 아예 날린다든지, 소득세 뒷부분을 날린다든지, 부가세만 좀 가져가고 기타 세법 가져가도 합격되는구나,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많대. 약간 이런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인드는 무조건 최대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정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하자라고 가야지. 힘들다, 좀 어렵네, 한 두 번 봤는데 이해 안 되네,
제끼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무조건 다 하자. 무조건 다 하자. 그래서 1차 시험에 그 절대평가 기준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차 60점 합격과 평균 80점 합격은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단기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더 넓은 장기적인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1차를 고득점에서 2차를 빨리 나가느냐, 2차를 단기간에 합격했는데 2차 공부를 오래 하느냐, 그게 지금부터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버리는 챕터가 거의 없어야 된다. 최대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재정학 세법 같이 보는데 보통 재정학을 30분 봐요. 30분. 좀 잘하면 뭐 20, 25 이렇게 끊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30분 끊고 나머지 50분 이상은 세법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보통 세법은 1차까지는 꽈락률이 막 높진 않은 게 이론형이 40문제 중에 3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30개. 그래서 이론형이 많은 상대적인 과목 때문에 그렇게 꽈락하진 않나요? 근데 계산형도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형도 다 하셔야지만 꽤 고득점이 나오고 단기에 2차에 끝날 수 있고 계산형이 이론형으로 나올지 이론형이 계산형으로 나올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하시는 게 최우선적인 마인드다예요. 그리고 이제 1차의 최고 보병은 2교시예요.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실제 화장실을 가보면 그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분위기가 그냥 막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어려운데 야 되게 쉬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꽂고 가세요. 이어폰. 에어팟 꼭 가져가세요. 에어팟 꼭 가져가서 괜히 와씨 나 망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2교시까지 영향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애초에 교직원을 화장실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하던지 아예 이어폰 꽂고 가셔야 돼요.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보시면 이제 상법, 민법, 행소법 선택인데 요즘 대세는 행소죠. 행소. 공부할 때 이제 양이 적은 점 때문에 행소법을 선택하시는데 상법, 민법 또한 모두 20분 내에 푸셔야 돼요. 모두 20분 내에. 그래서 뭔가 막혔다. 상법이 막 시험장에 말려서 막 내가 3번 푼다. 그거는 이제 말린 거예요. 말린 거. 딱 보자마자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상법, 민법, 행소법 특히. 그래서 20분까지 마킹까지 끝내야 돼. 마킹까지. 근데 잘하신 분들은 실제 10분에 다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자마자 매지가이처럼 그냥 2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해서 그냥 뚝뚝뚝 찍고 나오는 거예요. 뚝뚝뚝. 그게 이제 선택법이에요. 선택법. 그리고 나서 이제 60분 이상을 거의 회계학 개론에 쏟으셔야 되는데 저도 실제 시험장에서 저는 상법이었어요. 저 때는 행소법이 아예 선생님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상법을 했었는데 상법이 그 해에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아예 역대급으로. 그래서 상법을 시험장에 진짜 풀었는데 12분 만에 마킹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채점해 봤는데 상법이 92.5 나왔어요. 3개 틀렸어요. 와 잘했다. 토닥토닥. 그리고 재정학도 잘 봤어요. 85. 세법도 87.5. 전 세법은 워낙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딱 시계를 봤는데 60분 이상이 남았네. 회계학 40점만 넣으면 합격하겠구나. 그래서 푸는데 1번이 잘 안 풀려요. 1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2번 풀었는데 2번도 안 풀려요. 3번, 4번은 아예 공부를 안 한 주제예요. 시작을 5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론형을 좀 건드려 볼까 했는데 회계학 이론형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세법 이론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수험생이 소홀히 해요. 이론형 자체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체계 이런 것만 좀 푸는데 그 해에는 개념체계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원가로 가야겠다. 원가 하는데 원가는 그 해 역대급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역대급 어려. 그 해 하필 원가 폭탄이 났어. 원가 폭탄 진짜로. 재무는 나중에 보니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못했던 거. 그래서 몇 개 풀 게 없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10분 남았대요. 10분 남아서 이제 초조하니까 오해를 막 일단 시작했죠. 근데 막 일단 5번부터 시작하니까 5번 이렇게 풀었고 6번 풀고 막 8번 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동안 최대한 풀 수 있는 거 건드렸는데 거의 안 풀려요, 사실. 제가 회계학 시험장에서 한 번 안 풀린 건 거의 2번, 3번 풀어도 안 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제끼셔야 되는데 그 수험가의 관성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회계 한번 들어간 거는 끝까지 맞추려고 하는 관성의 습관인데 그게 탈락을 자주지을 수 있어요, 진짜. 그 훈련을 GS 시험 10번에서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안 풀리는 거 빨리 넘어가야지. 잡고 있지 말아야지. 이런 거 마음속으로는 쉽지만 정말 시험장에 쉽지 않아요. 뭔가 초조하고 풀고 싶고 답을 도출하고 싶어요. 차라리 풀었는데 1, 2, 3, 4 보기가 없다. 그게 나아요. 그게 차라리. 그럼 찍고 넘어가는데 답이 막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더 풀고, 또 답이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풀었다. 그래서 이제 진짜 5분 남았대요. 내래요. 그래서 진짜 망했다. 회계야 거의 과락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락만 넣으면 나머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잘 봤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합격했다 했는데, 실제 이제 찍으려고 봤더니 일단 회계학은 잘한 사람 기준으로 막 3차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한 분들이 32개 풀어요. 정말 잘한 사람. 초고수 학원에 진짜 상위권이다. 32개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8개는 찍는 거죠. 그럼 보통 1차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푼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25개 풀면 그래도 잘하신 분이 열심히 한 분. 그래서 절대 시험장에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이에요, 평균. 요렇게 푸는 게 평균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평균. 그래서 저도 한 25개, 한 28개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일단 푼 거. 막 답이 도출되고 안 됐고. 그래서 12개를 찍어야 됐잖아요. 12개를 일단 한 번으로 미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무래도. 본인이 학창시절 잘 찍었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그의 돼지꿈을 꿨다.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 개꿈이에요. 개꿈. 돼지꿈이 아니라 개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번으로 밀 때 미리 전략을 짰죠. 저는 4번을 찍겠다. 무조건 4번을 찍겠다. 그래서 4번 딱 찍으려 봤더니 제가 푼 게 다 4번이었던 거예요. 이미 망했다. 망하고도 망했다. 근데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이런 걸 좋아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보기가 출제된다는 걸 분석했어요. 1번이 뭐 예를 들어 지금 5개 40문제가 8개씩 나는데 딱 또 8개씩 안 나와요. 1번이 7개면 2번이 9개, 3번이 8개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꽤 균등하게 출제되는 점 때문에 엄청 어려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1번일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다 틀리니까. 그 보기를 균등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론형 같은 경우에는 3, 4, 5에 많이 수록돼 있잖아요. 정답이 아무래도. 그래서 계산 문제 어려운 게 나왔다. 1번 찍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전략이. 아무튼 이렇게 찍으려고 봤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3번 찍어야 될지 4번 해야 될지 남은 5분 동안 그것만 고민했어요. 뭘 찍어야 될지. 근데 결국 소신을 지켰죠. 저는 소신을 지켜서 그래 과락만 넘어야 되는 시험을 좀 장점을 살려서 4번이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니까 과락은 넘겠지 하고 4번 다 밀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운명의 채점 시간이 왔죠. 바로 그때는 5시에 났어요. 5시. 너무 초조하니까 일단 집에 못 가고 혼자 카페에서 전전긍긍 하면서 시험 본 친구들과 이제 간혹 연락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스타일인데 잘한 과목부터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결과를 빨리 하고 싶어서 회계학개론부터 하고 싶은 사람인데 보통은 잘한 것부터 하게 돼요. 처음부터 탈락이다 이러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학 85, 세법 80점 진짜 잘했다. 세법 선생님 해야겠다. 그리고 상법 신법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쉬웠다 이러면서 회계학 운명의 회계학이요. 회계학 딱 채점하는데 일단 비가 내려요. 비가 쭉쭉쭉. 그래서 가형인가 나형인가 한번 체크하고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서 가형을 이제 다시 봐고 채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47.5가 나왔어요. 까딱하면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 근데 찍신이 발휘한 게 4번을 다 밀었는데 찍은 4번이 다 맞고 푼 4번이 다 틀렸어요. 푼 4번이. 그래서 소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소신을. 여기서 4번 하면 진짜 떨어졌어요. 저도. 그것도 나중에 쫄아서 세봤어요. 근데 진짜 찍은 4번 때문에 맞았다. 그래서 소신을 갖고 그건 관운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관운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지금 잘하고 지나가는 사람 양보하고 이런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지 하나라도 더 맞죠. 하나라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차의 보병은 어쨌든 회계학개론이다를 좀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회계 선생님은 아니지만 회계 선생님이 물론 열심히 많이 설명해 주겠지만 이걸 문제를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고 들어가면 40은 넘겠지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정확히. 그래서 객관식 저는 10번 풀었어요. 1년 동안. 근데 47.5 나왔어요. 47.5. 그거는 그 문제집을 외운 거지 회계를 공부한 게 절대 아니고 매년 기출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못 풀어요. 그럼. 숫자 바뀌어도 못 풀고 두 번째로는 문구나 표현 양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회계의 원리, 회계 그 논리와 원리를 해야지 이건 이렇게 나왔네 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17년도 기출이랑 너무 다른데? 이걸 시험장에서 느끼면 최악인 거예요. 이제 왜 안 풀리지는 문제지를 외운 거예요. 왜 안 풀리지 문제를 외운 거예요. 그리고 이론형도 지금 좀 단단히 꼭 하자. 지금부터. 나중에 뭐 한 달 전에 외우자. 그거 안 되는 게 재정학 행소예요. 한 달 전에 초조해서 재정학 행소 위주로 하지 회계랑 원가랑 세법 말문제 계산형은 2달 전부터 거의 놔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 이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셈법 이론형만 보자. 그렇게 돼요, 다. 그래서 회계학은 지금부터 탄탄히 논리를 보자. 왁구를 외우되 무분별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론을 토대로 왁구를 정립하셔야 돼요. 절대로 문제 외우시면 안 된다.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꽈락률을 잠깐 보시면 56회 올해죠, 올해. 아직까지는 19년도 기준인데 세법개론이 40% 정도고 회계학개론이 55%. 그래도 높죠. 55%면은 뭐 그렇게 안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10명 중에 거의 5명, 6명이 40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시험이 되는 거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재정학이 뭐 18%, 행소법이 뭐 꽈락률 20% 이런 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세법과 재무에서 고득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예요. 그때 이제 세법만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40문제 출제되는데,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가서야 몇 문제 출제되고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시험 제도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세무사 시험 어떻게 나와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제도를 분석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가세가 8문제 출제되는데, 이제 1차 시험에서 주로 이제 복병으로 작용하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쉽다. 근데 그 해 갑자기 출제위원이 부가세를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 교수님이 들어갔고 내가 부가세를 폭탄으로 내겠다 하면 부가세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소득세 법인세를 쉽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선생님 작년에 안 그랬잖아요. 그건 작년이야, 작년. 2차도 마찬가지, 2차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넓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소법을 중요시해야 되는 건 10문제 출제되고, 요 부서법을 크게 다루는 이유가 2차에 많이 연류가 돼 있죠. 그래서 부서법을 객관식 때 다룰 거예요. 순서도 부서법이에요. 부서법. 그래서 이게 28문제. 그리고 나머지 12문제가 흔히 이제 수험가들에서 기타 세법이라 불리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기, 국징, 조처, 국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12문제가 비중이 높지만 뒤늦게 하는 이유는 매년 개정세법이 되니까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양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국기법 빼고는 2차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2차에 세법학에도 있고 세무에게도 있어요. 근데 국기법만 세법학에 있고 나머지는 1차만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 적고 거의 암기사항이에요. 90% 이상이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그래서 12문제가 다 이론형이고 암기고 양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팍 해서 들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뒤늦게 하지만, 사실 1차에서는 여기를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전략이긴 해요. 그래서 혹시 정말 심심하다, 나는 공부를 미리 하고 싶다면 국기법을 제일 먼저 하세요. 무조건 국기법을. 국세 기본법은 좀 잘 하셔야 돼. 그리고 국기법은. 왜냐면 2차에도 나오고, 진짜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 부서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어서 공통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산 사람들이 갑자기 경정 이런 용어가 이런 데서 나오면 경정을 배운 적이 없는데 국기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국기법. 그래서 시간 날 때 라디오처럼 듣고 싶다, 국기법이 유튜브에 항상 저희 공개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국세기본법 보고, 워크맨 보지 마시고, 워크맨. 갑자기 다음 강의로 워크맨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식은 주말반이 12회 진행할 텐데 6시간씩 하니까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세요. 그래서 24시간에서 총 3 하면 72시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초 공개 특강이에요. 내년 초 공개 특강. 그때 객관식 수업 진행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론 강의를 다 할 거예요. 지금 객관식 반이라 그래서 문제만 풀면 아마 1교시 끝나고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다시 정립을 하되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객관식 세무사 회계사 10년치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진도별로 딱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 관련 이론과 관련 문제에 뭔가 유기성을 빨리 눈치채셔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풀고, 객관식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한정된 점 때문에 평일반보다는 문제수를 조금 풀 텐데 스스로 복습하실 때 다 푸셔야 돼요. 스스로 복습하실 때 꼭 다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텝 3부터는 수험생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수험생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답은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론을 빠르게 복습하셔야 되는데, 그때 좀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이론 복습할 때 좀 시간을 정해주세요. 이 시간을 정해놓으면 무슨 말이 있냐면, 보통 그냥 오늘은 복습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면 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계획을 짤 때 내가 집중력이 60분 정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면 30분씩 부가세 1장을
2회독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60분에 한 번 보기보다는 세법을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없어요. 2번, 3번, 4번 보면서 이해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냥 예시를 든 거기 뿐이기 때문에 그냥 60분이면 30분씩 2번 보는 게 좋다지, 본인이 90분, 70분 공부한다면 그에 맞춰서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빠르게 복습하고 다시 객관식을 문제 푸는데 최소 3번 푸세요. 최소 3번. 근데 너무 쉬운 문제는 또 풀 필요 없고, 또 사실 객관식 문제가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을 밑에 단 거예요. 1, 2, 3, 4, 5의 모든 지문의 5, 모든 지문 X일 때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풀라는 거예요. 3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지문은 이렇게 1, 2, 3, 4, 5에 헷갈리는 지문에만 체크를 하세요. 어려운 지문에만, 내가 어려운 지문에만. 많이 틀린 지문에만 이렇게 체크하시고, 시험 다가올수록 이런 지문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쉬운 지문들은 진짜 눈에 안 봐도 보여요. 너무. 그래서 이런 것들만 체크해서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형광펜으로 쳐서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지워버렸어. 그냥 안 보이게. 과감하게. 약간 한석봉이 종이 씹어먹은 것처럼 보기 지문을 과감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만 남아서 그것만 딱 보고 들어갔지만, 이것도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만 끝나면 바로 전범이에요. 참고로. 바로 끝나면 전범이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 누적 복습하는 게 좋아요. 여유 되시면. 근데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그 주 복습, 당일 공부하고 당일 복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못한 게 있으니까 어제 걸 먼저 해야지만 밀려요. 어제 거 못한 거 그냥 못한 채로 넘어가야 돼요. 과감히. 당일 복습 우선시 하고 시간 남으면 못한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범위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범위 나와서 너무 못 푼다, 막 과락 나온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시험을 무조건 참석해서 보고 점점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봐야지, 시험지만 받아서 따로 스터디 만들어야지, 다 무용지물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스터디에 또 제가 참고로 좀 비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객관식 수법은 이렇게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차 설명 좀 간단히 드리면, 그래도 2차가 최근에 결과 나왔잖아요. 평균이 55.5로 끝났어요. 근래 수치로는 가장 높게 끝난 거예요, 이게. 원래 작년에는 54였고, 그 재작년까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52점에서 항상 40 후반에서 50점 초반을 유지했었어요. 향후 몇 년간은. 근데 작년에 좀 갑자기 높아지더니 올해는 최고치를 찍었어요. 55.5. 그래서 724등이 55.5라는 거예요. 754등이. 참고로 수석은 74.5였고. 그래서 꽤 차이가 많이 나죠, 2차도. 근데 내가 55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과락 나는 거고, 여유롭게 과락이 아니라 아쉽게 떨어지는 것이고,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 하셔야지. 실제 저는 커트로 합격한 사람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백 명을 봤지만 커트 합격생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보지 못했어. 그만큼 희귀한 케이스예요. 희귀한 케이스. 내가 뒷문으로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공부 마음가짐은 다 해야겠다, 여유롭게 해야겠다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는 회계학 1회투, 이제 세원 세투인데, 이게 재무원가고, 세무회계라고 흔히 불리는 게 회투예요. 근데 재무에서 뭐가 나왔냐면, 현금흐름표가 30점 나오고, 리스가 30점 나왔어요. 그리고 원가에서는 변동원가가 20점 나오고, 에바랑 대체원가를 콜라보 시켜서 이렇게 4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30, 30, 20, 20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참고 목적 팁은 요 2차 문제 주제가 내년 1차에 날 확률이 높아요. 참고 목적으로. 그래서 변동원가랑 대체원가 에바를 힘있게 좀 보시고, 그다음 현금흐름표 리스는 원래 나오는 주제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2차에서 좀 여유롭게 합격을 하려면 회원이 최소 65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최소. 세무사에서 최소 65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과락난 사람도 있고 40, 50 맞아서 평락인 사람이 올해는 되게 많아요. 평균이 미달했다. 근데 그 이유가 현금흐름표를 빵점 맞거나 5점 맞거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현금흐름표가
17년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세무사. 근데 현금흐름표가 이해 잘 안 나와요. 세무사요. 거의 이게 처음 나온 해예요. 처음 나온 해. 그럼 수험생이 현금흐름표 일단 못해요. 왜냐면 이게 재무의 거의 끝판왕이죠. 모든 주제를 일단 회계 처리를 알고 있거나 대부분의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지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사채를 못하면 사채 현금흐름표 못 풀고 유형자산을 잘 모르면 유형자산 현금흐름표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모든 회계처의 끝에 있잖아요. 현금흐름표는 마지막 챕터 말한 말, 마지막 챕터. 그래서 일단 뒷주제니까 일단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처음에 어려워서 제껴요. 그래서 2차까지 그게 연결돼. 2차 가서 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2차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1차 때 안 한 건 2차 때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근데 현금흐름표가 스스로 와 이렇게 희귀 주제가 17년도에 나왔네. 19년도에 무조건 안 나와. 자기가 무조건 안 나와라고 간주의제하는 거예요. 간주의제. 수험생이 스스로 예측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 설마 10년에 또 나와. 근데 이런 경우 드물긴 해요. 진짜 드물긴. 근데 출제위원은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써요.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는 거예요. 나 현금을 좋아해? 그냥 내는 거예요. 18년도에 나왔다 또 내는 거예요. 19년도에 나왔다 또 내는 거예요. 20년도에 또 내는 거예요. 올해 나왔다고 또 내년에 현금을 제끼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그냥 중급회계지 중급회계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험생이 스스로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세는 2차 시험 범위지. 약간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의 공부가 탈락을 자지우지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빵점이에요. 그냥 이게 30점이기 때문에 빵점. 1차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건 지장이 없죠. 근데 2차에서 30점은 탈락이에요. 탈락. 현금은 30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는 다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정이 됐으니까 나올 거다라고 예측해서 다 잘했고, 하지만 충격적인 건 리스가 개정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종전규정만 나왔어요. 너무 쉽게 그냥 기본서 예제, 여러분은 지금 갖다 줘도 다 풀 수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변동원가도 쉬웠고 요 대체가격 원가로 변별력을 좀 뒀어요. 20점. 이게 그나마 어려웠어요. 이게 그나마. 근데 이거는 조금 틀려도 괜찮은 점수예요. 어쨌든 65 이상 맞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좀 틀리고 에바를 한 반 타작만 했어도 괜찮은 주제였어요. 그 다음 이제 세무회계. 원래 과락률이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70% 이상의 세무회계가 올해 과락률이 일단 특이한 게 50%밖에 안 됐어요. 일단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후채 이런 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후채가 작용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문제 미스가 몇 개 있었다고 봐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왜냐면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위원 교수님도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빨리 만들어야 돼서 약간의 단서 지문만 놓쳐도 세법이 워낙 연결돼 있고 유기적인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서 지문이 놓치는 순간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뭐 하나. 단 그러한 경우는 배제한다 이런 문구만 빠져도 오류가 그냥 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생각하고 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모두 정답 처리하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45점 생각하는 사람이 막 60점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해도 정답이고 저것도 해도 정답인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2차는 그래요 좀. 1차는 오류가 거의 안 나지만 2차는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다 해도 안정적으로 마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한 20명 정도 합격생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인원 대비 굉장히 비율이 높은 케이스고 합격률은 13%예요. 13%. 그래서 2차가 이제 세무사의 장수생을 가게 하는 지름길인 게 1차가 합격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2차는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내가 이렇게 현금흐름표를 딱 안 했는데 현금흐름표 나왔다. 바로 탈락이에요. 그냥 하루로 결정되니까. 그럼 1년이 지나가고 내년에도 까딱 미스했다. 다시 1차로 진행되고 장수에 가는 기름길이 2차가 빡세서 그래. 2차를 잘하려면 1차부터 탄탄히 하셔야 한다. 1차부터 꼭 탄탄히 하셔야 된다. 버리는 죄 최대 없이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50%밖에 과락률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사실 높은 편이긴 한데 이 세무회계가 1차 계산형을 잘하는 사람들이 쭉 잘해져요. 1차 계산형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랑 그냥 연결된 거예요. 크게 나온다. 그래서 세법학은 이제 논술형을 출제되는데 올해 과락률을 제일 높았던 건 세원이었어요. 세원. 세법학 1. 세법학 1에서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칼체 이런 게 들어가서 원래 20점 중에 못해도 공부한 사람은 10점은 나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근데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4점. 막 1점도 있어요. 1점. 쭉쭉 그어버렸다는 거 쭉쭉. 그래서 올해는 세원이 좀 복병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또 저희 학원이 대박난 게 요 세원이 대박났어요.
그 세법을 가르치는 원재훈 회계사님이 맞춘 주제가 거의 다 나왔어요. 3.5문제가 맞춰서 저희 학원 학생들이 좀 잘 봤어요. 그래서 좀 합격률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무회계는 사실 전범위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를 맞추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저도 좀 많이 맞췄다. 그래서 수업 간략하게 좀 진행할게요. 일단 세법 엔딩을 좀 보시고 페이지는 4페이지를 좀 펴놓으세요. 그래서 부가세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산 구조를 통해서 부가세의 좀 특징을 배워볼게요. 먼저 부가세에서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세법세 특징은 간접세예요. 간접세. 저희가 1차 때 배우는 세목 중에 유일하게 간접세죠. 유일하게 간접세. 그 간접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다른 세목이에요. 그럼 역으로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같은 세목이에요. 그럼 부가세가 왜 간접세냐?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영어로 VAT를 쓰듯이 이제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국가가 각종 조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공공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공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졌고 소득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원인으로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래, 소비 행위에 세금을 부과해보자. 소비하는 것마다 세금을 부과해보자. 근데 최대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세금을 안 낼 확률이 높다예요.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고 소비한 세금을 안 낼 확률이 높다요. 왜? 소비는 다 하니까. 전 국민이 다 하니까. 5천만 명이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럼 소비자들은 모르게 걷어볼까라고 출발한 게 부가세고, 그 부가세의 간접세 논리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지 모르게 가격에 숨겨놓자. 그리고 세금은 법인세나 소득세,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이렇게 원래 세금을 잘 내는 사업자들, 너네들이 내라고 지칭한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세 부담자는 소비자예요. 그렇게 다른 세목을 간접세라고 하고 부가세가 간접세다. 그리고 소비세다예요. 그리고 소비세다. 그래서 소비세, 간접세를 일단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야 돼요. 부가세는. 그럼 부가세가 어떤 논리로 징수가 되냐면 최종 단계에서 최종 사업자가 예를 들어 갑이란 자였고 소비자가 있으면 이제 부가세에서 정한 과세제와 2,000원을 공급했을 때 2,200원을 징수하는 거죠. 2,000원에 부가세 단일 비례세율 10%를 가격에 덧붙여서 소비자로부터 징수를 한 후 요 값이 200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냥 가격이 2,200원인 줄 알고 살 테니까 세금을 내가 낸 줄도 모른다. 그래서 세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고, 최종 사업자 값은 200원을 정부에 6개월 단위로 내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복잡한 부가세 계산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세 번째 특징이 다단계 거래세예요. 그래서 모든 단계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 그게 다단계 거래세예요. 거꾸로 단단계 거래세가 있겠죠. 단단계 거래세. 참고로 단단계 거래세는 2차에서 배우는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걔는 반출하는 시점에 딱 한 번 과세하고 더 이상 과세되지 않아요. 반출 시점에 딱 한 번 과세돼요. 근데 이 부가세는 모든 단계에서
모두 과세를 하자라는 다단계 것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종 단계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소비 행위에 대해서 징수하면 끝이에요. 이것만으로 과세관청은 징수 목적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징수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사업자들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세를 과세해서 이 사업자 간의 거래를 포착하는 데 취지가 있다요. 이 사업자 간의 거래를 포착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는 부가세 징수 목적이 아니라 거래 포착 목적이에요. 거래 포착 목적. 그래서 이 2,000원짜리 재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 단계를 쭉 분석해 보니 병이 을에게 500원에 공급했고 을이 갑에게 1,000원에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병한테 550원을 내서 저 500원의 가격의 10%인 50원을 덧붙여서 병이 50원을 납부하되 을은 사업자니까 다시 50원을 돌려줘요. 그 돌려준다는 걸 공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쪽에서 매출세액이 납부되면 한쪽에선 매입세액이 나와요. 그 둘은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징수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징수 목적이고 사업자 간의 거래는 각종 법인세나 소득세나 실제 부가세나 거래 포착 목적에 있다. 거기서 출발하셔야 한다요. 그게 다단계 거래세의 취지다. 다단계 거래세의 취지.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병이 창출한 부가세는 병은 최초 생산자이기 때문에 0의 물건을 매입했다 가정하면 500원의 부가가치, 그 다음에 을은 500원짜리 물건을 매입해서 1000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500원의 부가가치, 갑은 1000원의 물건을 매입해서 2000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0의 부가가치 창출했죠. 여기까지 됐어요. 각 부가가치. 그럼 병이 내야 되는 거 50, 또 을도 내야 되는 것은 50인데 500원의 10% 50. 그 50원을 과세하는 방식이 거래 포착 때문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채택했어요. 그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부가가치를 찾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개별재와 개별 용역 하나하나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가장 유리하다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뭐냐면 매출세액은 일단 을이 갑에게 공급한 1,000원에 10%를 부과해요. 그럼 이 1,000원이 갖는 의미를 뭐냐면 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포함한 누적된 부가가치의 10%를 곱한단 말이에요. 일단 누적으로 가는 게 출발점이에요. 누적. 그래서 전 단계 500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그 이중과세 부가세에선 누적효과라고 그래요. 누적효과.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는 법을 채택했는데 그 매입세액을 500원 곱하기 10%로 찾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50원을 빼줘요. 그게 세액공제법이에요. 500원에 10%를 곱해서 매입세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50원을 곧바로 빼주는 게 세액공제법이에요. 그 50원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라는 법에서 지정한 증명서류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에서 이 둘 간의 거래를 포착하고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했다. 그게 우리나라 부가세 태도예요. 하지만 전 세계가 사실 이 방법을 쓰고 있긴 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서 반드시 매입세액은 지가 신고한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서 증명된 매입세액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한쪽의 매출세액은 다른 쪽의 매입세액이니까 상호 거래가 포착이 쉽다. 그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럼 이제 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에 매입해서 2000 했으니까 1000에 10% 100이지만 그 100을 누적된 2000의 10%에서 전 단계에서 을한테 떼인 100을 빼서 100을 신고 납부하는 구조다. 이 100도 세금계산서에서 증명됐을 때 빼준다. 세액을 직접 빼준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각
병을 갑이 창출한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고 그 부가세를 찾을 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했다가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좀 체크해 보시면 왼쪽에 계산구조 그림은 좀 보시고 직접법은 나중에 세법 확대 좀 보세요. 1차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단점이 2번에 보시면 개별재와 개별용의 부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오른쪽에 우리나라 채택한 거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래서 파란 음영된 박스 표시 잠깐 보시면 매출액 곱하기 세율 해서 매출세액을 찾되 그 매출액의 누적이라고 좀 적어둘까요? 누적 매출액. 그럼 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도 모두 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는데 그 매입세액이 아래쪽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 세금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서류로 쓰여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제 IT가 애초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을 더 투명하게 하고자 전자세무서 12년도에 도입했죠. 그게 또 국세청의 최고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금계산서를 입증하는 매입세액을 통해서 개별재와 개별 용역의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도 좀 편리하게 과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요. 그래서 아래쪽에 특징 좀 체크하시면 먼저 소비세다, 소비형 부가가치고 일반 소비세다도 보셔서 특정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와는 달리 원칙은 모든 재와 모든 용의 공급, 모든 재와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봄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한 가지가 없네요. 재와의 공급, 용의 공급이 있지만 용역의 수입은 없죠. 용역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포착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과세 대상 열거할 수가 없고 대리납부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세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요. 그래서 그 대리납부는 납세 절차 파트에서 배워요. 단 부가세에서 정책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 대상만 과세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 그래서 개별적인 물품, 개별적인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개별 소비세는 사치성 재화에 대해서 부과돼요. 사치성.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품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엔 사이다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삭제된 게 참고로 향수예요. 향수. 원래 향수가 고급 물품이다. 그래서 20% 개소세가 부과됐었는데 삭제됐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향수를 쓴다. 전 안 쓰지만. 그래서 최근에 올리브 땡 이런 데서 향수 한 2년 전에 좀 싸게 파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개소세가 삭제돼서 그래요. 개소세가 삭제돼서. 근데 부가세는 모든 재와 모든 용의 공급, 모든 재화의 수입이 원칙이다. 그 다음 부가세 찾는 방법 전단계 세액공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 국가에 속한 국세고 그 단자에 하나 체크하시면 올해 개정안에 올라와 있어요. 개정세법이 공표되는 건 2월쯤이어서 지금은 정부가 그냥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공표한 개정안으로밖에 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하시고 대부분 통과되긴 해요. 한 8, 90%가 통과되기 때문에 혹시 통과가 안 되거나 조금 바뀌었다 정오표를 그때 날 거예요. 정오표. 그리고 개정세법 특강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꼭 정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21%라면서요. 원래 이거 몇 프로였죠? 작년까지? 15%였어요. 부가세 15%를 지방소비세로 교부함이었고 올해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좀 자주권을 좀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21%로 늘렸어요. 늘릴 예정이에요. 늘릴 예정.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통과 안 됐으면 정오표나 개정세법 강의 꼭 듣자예요. 그리고 납세에 무자한 사업자이며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므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소비지구 과세원칙이에요. 소비지구 과세원칙. 그래서 국가 간의 이동, 재화의 이동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부과할까? 그때 생산지구 과세원칙과 소비지구 과세원칙 두 개가 있죠. 근데 생산지구 과세원칙은 객관식 방해가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A국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A국의 부가세가 5%고 B국의 부가세는 10%래요. 그럼 만약에 동일한 물품을 A국에서도 만들고 B국에서 생산했다면 A국에서는 1,000원에 부가세가 50원이 부과될 것이고
B국에선 동일한 물품에 100원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결국 이 간접세 논리에선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형성돼요. 그럼 세금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생기고 외국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OECD 가입 국가 내의 거래에서는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해요. 그럼 소비지국은 이렇게 A국과 B국의 세율이 만약 다르다 하더라도 생산한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을 부과하자라는 취지에서 생산지구에서 B국으로 수출할 때 A국의 부가세를 제거해야 돼요. 이미 부과된 부가세는 제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제거하는 방법을 영세율을 채택했죠. 영세율.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10% 과세로 열거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5%지만 이렇게 넘어올 때 수입했을 때 제거되고 우리나라 소비에서 10%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이 부과돼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소비지구 과세는 채택했다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점 보시면 국가 간 이동에 있어서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 생산지구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구에서 과세함. 그래서 재화의 수입이 10%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수출 물품에 대해선 부가세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0% 세율을 적용함. 그래서 일단 한 문제 하나 먼저 풀어볼까요? 객관세법. 어디로 피시냐면 객관세법 또 4페이지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직접 푸는 것이 공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문제 풀 시간을 드리고 해설을 드릴 거예요. 해설만 곧바로 하면 해설을 외우게 돼요. 해설 자체를. 이게 문제를 외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제 풀고 많이 틀려보세요. 지금은 틀리는 게 중요해요. 많이 틀려봐야지 그게 기억에 남고 안 틀리게끔 되는 거예요. 찍어서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세법 올해 좀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각 챕터 앞에 잠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앞에 각 챕터마다 이렇게 문제 분류를 해놨고 이 문제 분류는 대부분이 그 엔딩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모르는 이론이 있으면 엔딩을 가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엔딩 체이랑 목차를 최대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형이랑 계산형이랑 따로 분리를 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하실 때 계획 같은 거 짜실 때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문제 수 같은 것도 공표하고 이 주제가 이론형이 많이 나온 챕터구나, 이 주제는 계산형이 많이 나온 챕터구나를 구분할 수 있게끔 좀 보여줬다 해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이 많이 틀렸네요. 부가세 과세 표준인 재화의 공급, 이용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세 총액이 아니라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누적된 부가세죠. 누적된. 그래서 2번 보시면 부가세법은 부가세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다음 세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와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를 공제해서 납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아주 정확히 나왔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전단계 세액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또 정확히 나왔고, 5번에 납부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세에 대한 이 중복과세, 즉 누적효과라고 맞는 표현이요. 이중과세, 중복과세, 누적효과를 동의어로 생각하시고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잘 나왔네요. 그 정답은 1번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